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그 돈가방 돌려주려고 했다고요. 식당은 강호의 억울한 절규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강호가 철은 없지만 갈취의 협박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건 고성희의 철저한 음모였어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속 시원히 궁금증 풀리실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강호. 지강호는 돈가방을 받은 순간부터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당연하겠죠.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5억이라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지강호 씨 계십니까? 정장 위에 점퍼를 걸친 사람들, 허리 쪽에는 검은 가죽 케이스가 보였고 자세를 딱 세운 걸 보니 동네 손님은 아닌 게 느껴졌습니다. 전데요. 무슨 일로 오셨지요? 경찰서 강력반입니다. 고성희 씨에 대한 갈취와 협박으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이 가시죠. 주방 안에서 그릇 정리를 하던 엄마 정순이의 손이 덜컥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사기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어요.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강호가 무슨 협박을 해요. 뭔가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 놀라 뛰어나온 정순이는 앞치마만 손에 꽉 움켜쥔 채 떨고 있었어요. 경찰은 작은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지강호 씨가 고성희를 찾아가 큰 돈을 갈취, 협박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성희 씨가 지강호 씨에게 돈을 요구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지강호 씨 같이 가시죠. 지강호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졌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 한 적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떨면서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 우리 좀 도와주시면 누나 간이식. 제가 설득해 볼게요. 그날의 목소리가 다시 귀에 쏟아졌어요. 저 그런 나쁜 짓 안 했어요. 형사님, 돈을 먼저 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 여자가 먼저 돈가방을 갖고 찾아왔어요. 저는 돌려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제가 겁이 나서 잠깐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정순이는 그 말을 듣자 오히려 더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뭐 돈가방? 강호야 무슨 소리야. 너 또 무슨 짓 했어? 엄마한텐 왜 말을 안 했어? 지강호는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만 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은호 누나 친엄마가 찾아왔었어. 은호 누나가 한 이식 얘기하면서 막 울고 돈이 든 가방을 나한테 주면서 누나 간이식 설득해달라고 했었어. 뭐라고 했어 지금? 누가 뭘 해달라고? 함께 있던 지은호의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리며 돌아섰습니다. 지금 누가 돈가방을 줬다고 했니? 강호야. 지강호는 입술을 깨물다가 입을 겨우 뗐습니다. 고성애 씨 있잖아. 은호 누나 친엄마. 정순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가 왜 너를 만나? 이 나쁜 여자가 미쳤나? 진짜 감히 우리 애들을 건드려? 정순이는 욕지기가 튀어나오는 걸 겨우 참으며 손등으로 입을 막았어요. 경찰은 잠깐 가족들 얼굴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만 받으러 가는 겁니다. 협조해 주시죠. 저 안 가요. 저 나쁜 짓 한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저 그 돈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요. 경찰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서해 가서 얘기하시죠. 갑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순이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바닥이 훅 끌려 올라오는 느낌과 함께 무릎이 힘을 잃었어요. 엄마, 지은호가 쓰러진 엄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요. 엄마 왜 그래? 엄마. 경찰 한 명은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한 명은 지강호를 식당 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강호 씨, 당신은 일단 우리랑 같이 경찰서에 가요. 어머니는 다른 가족분이 돌보시고요. 강호는 엄마 쪽으로 손을 뻗으며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 진짜 내가 달라고 안 했어요. 그냥 잠깐 돈에 눈이 멀었어. 잠깐 여기서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첫째, 지강호는 큰 돈이 담긴 가방을 고성희에게서 받은 적이 있고 다시 돌려주려 했지만 고성희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둘째, 고성희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간 이식 설득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받았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일단 그 말을 믿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셋째, 이 일은 결국 지은호에게 동생을 빼내고 싶으면 간 이식을 해라. 이 말을 강요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거죠. 이제 이 뒤에서 어떤 감정 싸움이 벌어질지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떠나갔고 지은호는 구급차에서 엄마 손을 꼭 쥔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떠오르는 이름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배, 전화는 금방 연결됐습니다. 왜 은호야, 무슨 일 있어? 선배, 우리 엄마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고요. 강호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생겼어요. 이게 다 고성의 씨 때문이에요. 저 혼자선 감당이 안 돼요. 선배 제발 좀 도와줘요. 회의실에서 나오던 길이었던 이지혁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손을 떼고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단 병원 위치 보내. 응급실 앞에서 보자. 경찰 쪽은 내가 따로 알아볼게. 너는 엄마 곁만 지켜, 알겠지? 네, 근데 선배, 나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이 손 떼면 우리 가족 다 망가질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해. 은호야, 내가 갈게.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 휴대폰을 끊고 나서도 지은호는 이 혼란스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엄마 챙기는 게 우선이니까 정신 차리자라고 다짐했죠. 청와대학병원 응급실 앞 하얀 불빛이 눈을 시리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옆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뭐라고 해? 혈압이 너무 갑자기 올라가서 그랬대요. 지금은 약 먹고 좀 안정됐고 당분간은 놀라게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선배, 이 상황에 누가 놀라지 말라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한다. 그게 지금 내 자리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경찰은 뭐래? 강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어? 대충 들었어요. 간 이식해달라고 설득해주겠다. 대신 우리 엄마 가게는 지켜달라. 이런 말이 녹음에 남아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동생이 나쁜 놈처럼 되어 있어요. 이지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화는 둘이 했는데 녹음은 한쪽만 갖고 있는 거네. 이럴 때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 앞뒤 자른 말만 남기고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들려주는 거.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어요. 고성이. 이지혁이 화면을 힐끗 보고 말했습니다. 받을 거야. 안 받으면 더 큰일 만들까 봐요.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요? 첫 마디부터 존댓말이 아닌 말투에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은호야, 아니 유라야, 지금 엄마는 괜찮니? 나도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쪽은 엄마 아니니까 그 호칭 먼저 거두세요. 우리 엄마는 한 분이에요. 지금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람. 짧은 침묵 뒤에 고성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 알겠어. 지금 내가 나한테 정 떨어진 거 잘 알아. 그래도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지금 병원 앞이라면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바쁩니다. 볼 일 없어요. 저희 가족 건드리지 말고요. 그럼 강호는? 그 애는 어쩌고?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는 신세야. 이대로 두면 앞으로 어디 가서도 깨끗하게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 피의자라는 말이 귀에 꽂혔지만 지은호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방법이 하나 있지. 내가 우진이 간 이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바로 경찰에 가서 말할게. 오해였다고. 그 아이는 돈 때문이 아니고 선의로 도우려 한 거라고 내가 직접 말해주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는 알잖아. 이지혁은 그 말을 듣다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통화가 얼마나 비열한지 귀로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 살리고 싶으면 내 간을 내놓으라는 말로 들리는데 맞나요? 말을 그렇게만 들으면 너무 차갑잖아. 나는 그냥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야. 너는 동생을 지키고 나는 아들을 지키고 우리는 똑같이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지. 아니요. 우린 한 번도 같은 자리에 서본 적 없어요. 난 버려진 쪽이었고 당신은 버린 쪽이었어요. 그 차이는 평생 안 사라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고성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3일 시간을 줄게. 그 안에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줘. 3일 안에 수술하겠다고 하면 나는 강호 얘기를 싹 지워줄 거야. 안 그러면 나도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뚝 통화가 끊기는 소리와 함께 지은호는 손에서 힘이 풀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선배, 이지혁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녹음 잘 됐지? 네, 됐어요. 근데 이거 녹음했다고 뭐가 달라져요? 세상은 결국 돈 있는 사람 말 더 믿을 텐데요. 우리는 그냥 억울하다 말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지금부터는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 번도 잊으면 안 돼. 내 동생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따로 책임져야 하지만 적어도 없는 죄까지 뒤집어쓰게 둘 순 없어. 이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학병원에서 받았던 검진 기록, 우진이 입원한 날짜, 내가 처음 엄마를 찾게 된 시점, 이게 이상하게 딱 맞아 떨어져. 너랑 나 처음 병원 같이 가자고 했을 때부터 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 아마 이 일은 꽤 오래전부터 설계된 것 같아. 선배는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그래,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조각이 딱 맞아.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해. 그 시각 한층 위 병실에서는 한우진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왔냐 지은호. 언제나처럼 반말로 부르는 그 목소리에 순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응 우진아, 오늘은 좀 어때? 몸은 늘 그렇지 뭐. 검사하고 약 먹고 자고 다시 검사하고. 근데 머리는 더 복잡해. 어제 아버지가 보여준 서류 있잖아. 그게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침대 옆 서랍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옛날 보육원 사진이랑 입양 서류 복사본, 한유라라는 이름이 동그라미 쳐진 종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다 본 거야. 응, 다 봤어. 엄마가 예전에 말하던 그 아이, 눈 오는 날 잃어버렸다던 애. 그 아이가 사실은 여기 있는 너였더라. 버렸든 잃어버렸든 어쨌든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간 아이. 우진은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입꼬리만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엄마가 너무 미워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 그냥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야. 마음이 편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는 담담해졌어. 난 아직 아니야. 알면 알수록 더 미워져. 근데 동시에 너도 불쌍하고 우리 엄마도 불쌍하고. 진짜 이상하지. 우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 부탁 하나 해도 되냐? 해봐. 엄마 말 때문에 간 이식 결정하지 마라. 나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야. 내 병이 많이 힘들긴 해도 이게 꼭 엄마 죄를 대신 갚는 벌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진 않아. 그냥 운이 나쁜 쪽에 걸린 거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집이 살아온 방식이 비처럼 따라온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까지 몸을 내주면서 살려야 할 만큼 대단한 인생인가 싶기도 해.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도 부탁 하나 해도 돼? 응 해봐. 너도 나 때문에 살려고 애쓰지 마. 동생이 불쌍해서 내가 안 살면 동생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이런 생각으로 버티지는 말라는 뜻이야. 살고 싶으면 살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우리가 서로 죄책감으로만 묶여 있으면 그 사람만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 고성의 씨 말이야. 우진은 그 말에 조금 웃었습니다. 우리 둘이 너무 착한 척하는 것 같지 않냐? 아니야. 우리는 그냥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우진아, 고성이가 들어왔고 그 뒤에는 박영나와 박진석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 모였네. 좋다. 오늘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겠어. 고성이는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아니 유라야, 너한테 다시 한번 부탁하려고 왔어. 우리 우진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너 하나뿐이야. 잘못 돌아가서 여기까지 온 거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족끼리 서로 살려보자. 너 동생도 지금 큰일 나게 생겼잖아. 또 그 얘기 하려고 온 거예요. 동생이랑 오빠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어느 쪽을 살릴지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족이라고 부르죠? 영란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언니 몸이랑 언니 동생 인생을 가지고 거래처럼 말하는 거 듣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나도 언젠가 엄마 머릿속에서 이렇게 숫자로 계산된 적이 있겠구나 싶어서. 영라야,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와. 지금이 바로 그때야. 언니가 용기를 내면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난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지옥문으로 보인다는 걸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영란은 끝까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성혜 씨, 이 얘기는 복도에서 계속하자. 여긴 환자들이 쉬는 곳이야. 병실 문이 다시 닫히고 복도에는 4사람만 남았습니다. 복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진석 씨, 아까 했던 말, 오늘만큼은 진실편에 서겠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이야? 고성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벽에 기대서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대답했어요. 말 그대로야. 오늘은 내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그냥 사실이 뭔지부터 보겠다는 뜻이야. 지금까지는 사실보다 나부터 봐줬다는 소리네. 그렇지, 후회돼요. 나랑 여기까지 같이 산 게 사람 일에 후회가 어디 없겠나.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이들 때문에 버텼지. 근데 오늘 들은 말은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계를 보여준 것 같아. 박진석은 휴대폰을 꺼내 어제 봤던 서류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거 봐라. 보육원 화재 자료, 입양 기록, 한유라라는 이름의 동그라미 쳐진 서류.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했던 아이. 실제로는 버려진 걸로 정리된 아이. 고성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결과는 같잖아요. 어쨌든 내 품에 없었던 거고 지금은 다시 내 딸이 됐고 같지 않아. 실수로 놓치는 거랑 알면서 손 놓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내가 그 차이를 모를 사람은 아니잖아. 짧은 침묵 뒤에 박진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얘기도 아직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 네가 스스로 멈춰주길 바랐거든. 이번 간 이식일도 언젠가는 내가 선을 지키겠지.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근데 오늘 내가 들은 말은 뭐였지? 동생 살리고 싶으면 수술해라. 3일 안에 결정해라.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다. 그래서 이젠 내 편 안 들겠다는 거야. 고성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당신이 내 편 안 들어도 난 괜찮아. 나는 평생 내 애들 편이었으니까. 한 명을 위해 다른 한 명한테 상처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근데 너는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 몸에 칼을 대려하고 동생 인생까지 묶어서 거래하고 있잖아. 이건 너무 같다. 그때 형사가 복도로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4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사 진행하다 보니 새로운 자료가 하나 들어와서요. 호텔 쪽 카메라 영상인데 거기 보면 가방을 먼저 건네는 사람이 신고인 쪽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상황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강호 씨 말도 다시 들을 거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고성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형사가 돌아가고 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휴대폰들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 뉴스 첫 화면에 자극적인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재벌가 집안에서 간 이식 문제로 젊은이를 압박했다. 동네 식당 아들이 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누가 봐도 이 집안 이야기였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는 홍보 담당자와 법 담당자들이 모여 앉아 어떻게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확인 중인 건 있다고만 정리해야 합니다. 괜히 잘못 덮으려다가 더 크게 터질 수 있어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엄마 방패로 쓰고 싶지 않다. 이번 일은 회사 일이 아니라 우리 집 개인 문제라고 선은 확실히 그어야 한다. 그 대신 피해자라고 알려진 사람 말만 퍼지지 않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두자. 그 옆에서 이수빈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사람들이 댓글 쓰는 데나 영상 올리는 데를 쭉 보고 왔어요. 욕하는 글도 많지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조용히 있으면 나쁜 이야기만 혼자 뛰어다니니까 최소한 회사도 도망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
그 말은 맞다. 수빈 씨가 한번 글을 써봐. 너 요즘 사람들 말투 잘 알잖아. 알겠어요. 대신 조건 하나 있어요. 읽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져야 해요. 또 거짓말하네. 이런 말 안 나오게. 짧은 농담이 오갔지만 둘 다 웃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웃을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말들이 조금은 숨 쉴 틈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병원 옥상 한쪽에서는 박영나와 이지환이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 미친 것 같지 않아. 나 진짜 숨이 막혀. 솔직히 원래 그랬잖아요. 다들 몰라서 그렇지. 나는 꽤 오래 봐와서 오늘이 특별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위로해줄 생각은 없구나. 역시 위로해달라는 말 안 했잖아요. 영나 씨는 항상 진짜 말을 해달라고 했지. 예쁜 말 말고. 영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엄마 말 듣는데 몸이 다 식더라. 언니 몸이랑 언니 동생 인생을 저울에 올려놓고 어느 쪽이 더 갓나가는지 재고 있는 느낌이었어. 나도 어릴 때부터 그 저울 위에 있었나 싶어서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어. 그랬겠죠. 회장님 집에서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숫자였을 거예요. 그 숫자 옆에는 항상 이 아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같이 적혀 있겠지. 너는 왜 이렇게 무섭게 잘 알아? 나는 그 숫자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요. 기사고 경호원이니까. 영나는 난간에 턱을 개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나 솔직히 라면 먹을 때만은 좋았거든. 아무것도 계산 안 하고 매운 냄새만 맡으면서 이게 진짜 내 거다 그런 생각 들었어. 근데 오늘처럼 집안이 다 드러나니까 그때 그 행복까지 가짜였나? 이 생각이 들어서 또 슬퍼지고 라면 먹을 때 위치 추적 끄고 있었잖아요. 그 2시간은 진짜였어요. 내가 직접 고른 시간이고 내가 고른 장소니까. 그래도 이렇게 또 현실에 끌려오잖아. 언니는 지금 수술대 위에 눕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고 있고 동생은 경찰서에서 떨고 있고 우진 오빠는 병실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고 이지환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망가는 시간보다 버티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오늘은 여기 있죠. 언니랑 우진 씨 곁에. 그리고 나중에 정말 모든 게 끝났을 때 그때는 도망가도 돼요. 위치 추적 다 끄고 라면 먹으면서 웃어도 돼요. 그때 옆에 있으라고 하면 그땐 같이 있을게요. 영나는 옅게 웃으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도망 안 갈게. 오늘은 여기 있을게. 언니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보고 싶어졌어. 도망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조금 뒤 정순이 병실. 조용한 불빛 아래 정순이는 베개에 기대 앉아 있었고 지은호가 의자에 앉아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좀 어때요? 몸은 괜찮아. 약 먹으니까 멀쩡하더라. 근데 마음이 문제지. 강호 얼굴이 자꾸 떠올라. 애가 뭐가 좋다고 그 돈가방을 들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속이 문드러진다. 엄마, 내가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넌 평생 남 잘못까지 떠안고 사는 애야. 그것부터 고쳐야 해. 내 몸은 내 거야. 엄마 것도 아니고 그 여자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야. 간 이식이든 뭐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면 안 해도 돼. 그 선택에 대해 욕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대신 욕 얻어먹을 거야. 근데 엄마, 나 때문에 강호가 욕 먹으면 어쩌죠? 누나가 수술 안 해서 동생이 망했다. 이런 소리 듣게 되면 그땐 같이 욕 먹으면 되지. 엄마가 앞에서 다 막아줄 거야. 내가 수술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술 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망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정순이는 한숨을 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자가 져야 할 몫까지 내가 대신 지려고 하지 마.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 척하고 살 거야. 누군가는 그걸 딱 짚어서 말해줘야 한다. 그게 꼭 내 몸이 아니어도 되잖아. 지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한편 경찰 조사실에서는 지강호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거 한 번만 더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골목에서 가방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요. 형사의 말에 지강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진짜 안 받으려고 했어요. 나 그런 거 무서워서. 근데 그 여자가 안 받으면 엄마 가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을 하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임대료 올리고 건물주 바꾸고 이런 말까지 꺼내니까 진짜로 우리 식당 간판 내려가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고 왔다. 그 말이죠. 네, 방에 들어와서 가방 열었는데 정말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들어있었어요. 그날 밤 내내 고민했어요. 그냥 내다 버릴까?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다시 던져줄까? 근데 겁이 났어요. 이미 받은 걸로 찍혀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음 날 호텔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거고요. 네, 그날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가 가방을 밀어 넣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다시 가져가라. 나 이런 일 못하겠다. 근데 그 여자가 웃더니 이러더라고요. 이미 너 돈 받은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어제 통화도 녹음했다. 내가 경찰 가면 누가 믿겠냐? 너냐 나냐? 이렇게요.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숨이 막혔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사람들은 그 여자를 믿겠지.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군요. 네, 엄마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았거든요. 엄마는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니까 내가 돈 때문에 흔들렸다는 것 자체가 엄마한테는 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지금은 다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사실 나온 뒤에 엄마 보러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형사는 서류를 덮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호텔 영상이랑 당신 말이 맞는지 하나씩 맞춰볼 거예요. 지금처럼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최소한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일은 덜 할 겁니다. 늦은 저녁 병원 근처 작은 카페, 지은호와 이지혁이 마주 앉아 미지근해진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선배, 우리 나중에 파주 보육원 한 번 더 가볼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이지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야겠지.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할 것 같아. 화재가 나고 아이들이 흩어지고 입양이 되고 내가 이 집까지 오게 된 길, 그 시작점이 거기니까 거기 가면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응, 이제는 내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도망 못 가게 잡으러 가는 거니까 그건 조금 다를 거야. 선배 말 진짜 잘한다.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버틸 힘이 조금 생겨요. 이지혁은 웃으면서도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두렵고 화나지. 근데 너 혼자 이 길 걷게 하고 싶지는 않아. 내 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고 우진이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넷만 제대로 마음을 모으면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창밖으로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카페 안작은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 얼굴에는 아주 작은 희망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싸움은 누군가의 계획에 끌려가는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은호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 옆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은호의 머릿속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카페에서 이지혁과 헤어진 뒤 계단을 몇 칸이나 헛디뎠는지 모릅니다. 병실 앞 복도에 서서 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결국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정순이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딸 발소리에 살짝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왔니? 눈을 뜨며 건네는 말에 지은호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자는 줄 알았어요. 커피 마시니까 더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요. 그 선배랑 있었지.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눈이 조금 덜 무너졌더라.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안도와 고마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레 엄마 옆 의자에 앉으며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파주 보육원 한 번 더 가보려고요. 선배랑 같이요. 정순이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거길 또 가겠다고. 그 기억 꺼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더 잘 아는데 그래도 이제는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버려졌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팔았는지 그걸 끝까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지 그 사람 얼굴 보면서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잘못했다고요. 정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숨을 이유가 없지.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까 가서 다 보고 와라. 도망치는 건 그 여자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지은호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한 사람 얼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한우진. 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 버스 맨 뒷좌석에서 과자 봉지 돌리며
서로 시끄럽게 떠들던 친구, 시험 망치고 같이 팥빵 뜯어먹으며 욕하던 친구. 야 한유라, 넌 왜 이렇게 많이 먹냐 하면서도 자기 도시락 반을 밀어주던 그 얼굴이었어요. 이제는 그 우진이 쌍둥이 오빠라는 게 밝혀졌고 그 오빠가 지금 자기 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엄마, 만약에 내가 거기까지 말하다가 지은호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얘긴 나중에 할게요.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요. 그래, 지금은 자는 게 약이다. 머리 복잡할 때는 자는 게 제일 좋은 약이야. 괜히 새벽까지 끌어안고 고민해봐야 결론은 비슷하거든. 자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는 법이야. 정순이는 딸 손등을 몇 번이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지은호는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경찰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지강호의 표정은 어제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그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해 보였습니다. 형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진술한 내용 다 정리해놨습니다. 혹시 빠진 거나 바꾸고 싶은 부분 있으면 지금 말해도 됩니다. 아니요. 어제 말한 그대로예요. 더 숨길 것도 없고 보태고 싶은 것도 없어요. 형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쪽 CCTV랑 통화 기록, 계좌 흐름까지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으면 그 여자가 훨씬 곤란해질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솔직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강호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사님, 저 엄마한테는 제가 직접 말하면 안 될까요? 경찰에서 먼저 연락하기 전에요. 도망만 다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엄마 아들답게 하고 싶어서요. 형사는 잠시 웃음 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죠. 조사 마무리되는 대로 일단 귀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도망만 안 치면 당분간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요. 그게 맞는 순서 같네요. 네, 어떻게 욕먹든 그건 제가 감당할게요.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는 계속 기억해요. 당신이 혼자 술 처마시고 도박해서 이 지경 된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끝까지 밝힐 겁니다. 그 여자 그냥 안 놔둘 거예요. 같은 시각 병원 15층 간이식 병동 회의실 담당 교수와 전문의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한우진과 고성희, 다른 쪽에는 지은호와 이지혁, 조금 뒤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는 박진석까지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진석이 앉자 담당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한우진 씨 상태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처럼 약으로만 버티기에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결국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요. 고성희의 시선이 날카롭게 지은호를 향했습니다. 의사는 이어 설명했어요. 현재까지 검사 결과 가족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공여자는 지은호 씨입니다. 쌍둥이 남매이기 때문에 조직 적합도가 높고 수술 후 회복 예후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체간 이식은 건강한 사람의 간 일부를 떼어내는 큰 수술이고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며 통증과 합병증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 되면 우진 씨는 거의 새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회의실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우진은 두 손을 꼭 쥐고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뇌사자 기증 같은 거.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 순서가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족 간 생체 기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의사가 말을 마치자 고성희가 거의 의자를 쓸듯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러면 정리된 거네요, 선생님. 이제 남은 건 은호가 결심만 하면 되는 거죠. 은호야, 내가 쌍둥이 동생이잖아. 하늘이 내려준 기회야. 너도 알잖아. 우진이가 어떤 아인지. 내가 내 딸이라는 거 이제야 알았지만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이번 수술 한 번으로 그동안 있었던 오해 다 털어버리자. 우진이 살리고 너도 엄마 있는 딸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혜 씨, 지금 그게 할 말이
일이야. 이게 무슨 기회야. 수술을 거래처럼 말하지 마. 고성이는 남편 쪽을 잠깐 째려보듯 쳐다보더니 곧바로 다시 지은호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넌 이미 많이 들었지. 오빠 없다고 말하는 거. 엄마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는지 솔직히 말해볼까? 내가 수술해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래도 끝까지 피 한 방울 믿었다. 어머니와 딸이 결국 가족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내가 수술 안 해주면 뭐라고 하겠냐? 오빠를 죽게 놔둔 동생, 살인자. 엄마는 그런 소리 평생 듣게 둘 수가 없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사들조차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만해. 평소와 다른 낮게 갈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 나 그런 간 받고 싶지 않아. 협박해서 받아낸 간으로 평생 살고 싶지 않다고. 우진은 숨이 차오르는지 가슴을 쥐고 서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하게 지은호를 보고 있었어요. 은호야, 너 부담 갖지 마. 진짜야. 내가 수술 안 한다고 해서 나 너 미워 안 해. 나는 내가 내 동생이든 예전 동창이든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고마워. 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고성이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야? 은호야, 아픈 애들은 다 저렇게 말해. 막상 죽음 앞에 서면 다들 생각 바뀌게 돼 있어. 너는 그냥 동생으로서 할 일만 하면 돼. 이게 가족이야. 그 순간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는 참기 어려웠어요. 그만하세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성애 씨,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뭘 했는지, 어떻게 나를 보육원에 버렸는지, 어떤 거짓말로 다시 찾아왔는지. 그래도 피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니까 한 번쯤은 믿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들으니까 알겠어요. 당신은 내 몸도 내 선택도 다 당신 거라고 생각하죠. 내 간도 내 인생도 다 당신 계획 안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고성이가 입을 열려 했지만 박진석이 먼저 막아섰습니다. 성애 씨, 지금은 조용히 있어. 더 말하면 말할수록 당신만 다쳐. 지은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가 결정할 거예요. 당신이 만든 죄책감 때문에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내가 언젠가 오빠에게 간을 나누게 된다면 그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빠를 위해서예요. 당신은 그 결정에 껴있을 자격이 없어요. 우진의 눈에 순간 눈물이 찼습니다. 고성이는 말없이 이를 악물었고 회의실 공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정리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술 결정은 지은호 씨가 충분히 생각한 뒤 본인의 의사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강요나 압박으로 이뤄지는 수술은 어떤 의미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회의는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와 복도를 걷던 지은호의 어깨를 누군가 살짝 잡았습니다. 은호야. 낮지만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수척한 얼굴에 우진이 서 있었어요.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쌀쌀했지만 햇빛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했다. 엄마가 그런 소리 하는 거 막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기만 해서. 오빠가 왜 미안해요. 그건 그 사람 잘못이에요. 오빠 탓 아니에요. 그래도 나 때문에 내가 또 이런 선택 앞에 서게 된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처음 내가 내 쌍둥이 동생이라는 거 알고 되게 기뻤거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웃고 떠들던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게 이상하게 좋았어. 근데 그 기쁨이 얼마 안 가서 죄책감으로 바뀌더라. 엄마가 널 어떻게 찾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접근했는지 알고 나니까 내 존재 자체가 너한테 상처가 된 것 같아서. 우진은 말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 진심으로 말할게. 너 수술 안 해도 돼. 하지마. 내가 나 때문에 평생 몸 아프고 흉터 안고 살면서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운 나쁘게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내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넌 이미 너무 많이 빼앗겼잖아. 엄마한테도 세상한테도. 지은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요. 오빠가 운 나쁘게 태어난 거면 나도 운 나쁘게 태어난 거죠.
있어요. 같은 날 태어났잖아요, 우리. 그냥 서로 좀 다른 방식으로 같이 불행했다가 이제부터 같이 좀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진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오빠라고 부른 건 처음인 것 같네. 고등학교 때는 맨날 이름만 부르더니 그땐 몰랐잖아요. 지금은 알아버렸으니까요. 오빠인 거.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짧지만 진짜 남매 같은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웃음은 금세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호야, 그래도 나 부탁 하나만 할게. 결정할 때 엄마 얼굴 생각하지 말고 나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미래만 생각해줘. 오빠가 없어도 너 앞으로 살아갈 시간 많잖아. 그 시간에 후회할 선택은 하지 말라는 거야. 수술 안 하는 게 내 미래에 더 좋겠다 싶으면 그냥 안 해도 돼. 오빠가 죽게 될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나는 마지막까지 내 편일 거야. 그 말에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그렇게 말하면 더 힘들어져요. 나 생각 좀 더 해볼게요. 엄마 말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입도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결정할게요. 우진은 마른 손으로 은호의 머리 위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내 동생은 늘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애였으니까. 그날 저녁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파주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간판과 조금 기울어진 건물, 어릴 때 울던 아이들 소리와 눈 내리던 날의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현 원장은 지은호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또 올 줄 알았어. 그날 눈빛이 그냥 넘어갈 눈빛이 아니더라고. 지은호는 예의를 갖춰 인사한 뒤 조심히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날 화재 사건이요. 정말 단순 사고였어요? 아니면 누가 일부러 낸 거예요? 원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난방기 문제라고 믿고 싶었지. 그러면 마음이 편하거든. 근데 사고 있던 날 낯선 차가 하나 왔었어. 밖에 눈이 많이 와서 유리창에 비친 모습밖에 못 봤지만 운전석에 앉아있던 여자, 너무 잘 꾸민 옷차림에 코트도 비싸 보이고 목도리도 번쩍거리더라. 그 여자가 일주일 전에 한 번 왔었어. 입양 기록을 보여달라면서. 이지혁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얼굴 기억나세요? 원장은 지갑에서 몇 번이나 접힌 광고지를 꺼냈습니다. 우연히 본 기사에서 오래도록 마음에 걸려 찢어둔 사진이었어요. 난 이 얼굴 죽을 때까지 잊을 자신 있어. 왜냐면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아이들 몇이 영영 못 돌아왔거든. 사진 속 얼굴, 커다란 행사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재단 이사장의 사진. 지은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성희,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을 듣고 이지혁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확실하세요? 그 여잔 맞아. 입양 기록 보러 왔다가 몇 가지 조건을 달았어. 특정 아이 기록은 절대 외부에 넘기지 말 것. 그리고 사고 나고 며칠 뒤에는 후원금이 들어왔지. 이상할 만큼 큰 금액이었어.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 이게 과연 불쌍해서 도와준 건지 입막음인지. 지은호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 특정 아이 기록이 설마. 원장은 조심스레 서류함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은 다 없애라는 압박이 있었어. 전화도 몇 번 왔고. 근데 나도 사람인데 아이들 기록을 어떻게 불태우냐. 그래서 하나만 따로 빼놨어. 혹시라도 언젠가 이걸 찾으러 올 애가 있을 것 같아서. 봉투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유라. 지은호는 자기도 모르게 봉투를 움켜쥐었어요. 그날 불이 났던 밤, 너 바로 전에 어느 집에 입양 보내기로 돼 있었어. 그 집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꿨지. 그래서 내가 여기 남게 됐고, 그리고 그날 밤이 터진 거야. 나는 지금도 생각해. 누가 불을 질렀는지보다 누가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받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고. 이지혁이 천천히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입양이 깨진 덕분에 보육원에 남게 된 아이. 불이 난 뒤 신원 확인이 어수선한 틈을 타 어디론가 사라진 기록. 그 사이에 입양 기록을 집요하게 물어보던 여자. 그리고 지금 같은 여자가 그 아이의 간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선배, 이제 확실해졌어요. 나 버려진 게 아니라 거래된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거래하려는 거고요. 근데 그 와중에 오빠도 나처럼 거래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오빠도 피해자예요. 이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 분노를 내 몸한테 돌리지 말자. 진짜 잘못한 사람한테 제대로 돌려주자. 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거야. 지은호는 오랜 시간 가슴 한가운데 박혀있던 돌을 조금은 들어올린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나 결정했어요. 며칠 뒤 병원 가족회의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담당 의사가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셨나요? 조용한 침묵 끝에 지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저 오빠한테 간 이식 수술할게요. 순간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놀란 눈으로 딸을 쳐다보았고 우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역시 고성이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은호야. 엄마가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우리 딸이야. 엄마가 너 믿었다니까. 하지만 그 다음으로 나온 말은 그녀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내가 수술을 하기로 한 건 오빠를 살리고 싶어서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그 한우진이라는 사람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라고 주장하는 누가 압박해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면 살인자다라고 말해서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내 몸 가지고 내가 결정한 거예요. 고성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결과가 중요하지. 지금은 우진이 살리는 게 먼저니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지은호는 고성의 쪽으로 정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수술하는 대신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회의실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박진석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지은호는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보육원 화재 전에 입양 기록을 찾아왔던 사람, 특정 아이 기록은 숨기라고 압박했던 사람, 그리고 사고 난 뒤 후원금을 보내며 입을 막으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다 드러났어요. 원장님이 기록을 하나 숨겨두셨더라고요. 제 이름이 쓰인 기록이요. 고성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그게 무슨 증거도 없는 소리를. 증거 있어요. 원장님 진술도 있고 그날 보육원에 왔던 차와 당신이 타고 다니던 차가 같다는 것도 곧 확인될 거예요. 게다가 강호한테 돈 가방 들려보낸 것도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고요.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진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강호한테 돈을 보낸 사람이 성혜 씨였다고?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협박하면서 나한테 수술을 강요하려고 했어요. 안 받으면 식당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돈 들고 튄 걸로 만들겠다. 다 녹음돼 있고 호텔 CCTV도 나올 거예요. 형사님이 말해줬어요. 곧 소환 통보 갈 거라고요. 고성이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수술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냐? 내가 나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거야. 내가 내 엄만데도. 지은호가 잠시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시원한 웃음이었어요. 그거 당신이 제일 많이 한 말이에요. 내가 내 엄만데. 근데요, 엄마는요, 자기가 한 잘못을 자식 몸으로 덮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한텐 엄마가 이미 있어요. 보육원에서 데려와서 밥 먹이고 잠 재워주고 아프면 밤새 머리맡 지켜주던 사람. 내가 오늘도 수술한다고 하면 먼저 울면서 말릴 사람. 그 사람이 제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말 앞세워서 당신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몸은 당신 죄값 치르는 도구 아니에요. 회의실 한쪽에서 정순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석도 참담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성혜 씨, 지금 이 아이 말 다 사실이야. 진석 씨, 당신까지 왜 그래요? 우진이 살리자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이런 소리에서 무슨 도움이 되는데. 우진이는 지금도 죽어가는데 당신은 끝까지 자기 책임은 인정 안 하는구나. 박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좋아, 일단 수술은 이 아이 뜻대로 진행하자. 그 대신 수술 끝나고 나면 당신이 한 일 모두 들여다볼 거야. 그건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부모 역할을 했다고 믿었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야. 고성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수술 동의서를 쓰고 나서도
펜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문득 문이 열리더니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이제 도망 못 가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진이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게, 나 원래 도망 잘 치는 타입 아니었냐? 그래서 내가 붙잡으러 온 거잖아요. 지은호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 내일 겁나 많이 무서울 것 같거든요. 배 가르고 간 떼어내고 흉터도 남고 한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할 거고 그래도 하려고요. 이제 와서 오빠 잃고 나면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아서요. 부담 갖지 말라. 그렇게 예쁘게 말해줬는데도 결국 내 마음이 오빠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우진이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은호야, 나 진짜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줄래? 내일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건 내 선택이다. 그 말 한 번만 다시 해줘. 그래야 나도 평생 미안함만 붙들고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오빠. 수술 당일 아침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지은호가 스트레처에 누워 복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양옆에는 정순이와 이지혁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은호야, 지금이라도 무섭다고 말하면 안 될까? 정순이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배어 있었어요. 엄마, 무서울 것 같아서요. 근데 무서워서 안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못 믿게 될까 봐요. 이지혁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은호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내 편이야.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옆에 있을 거고 만약 힘들어서 중간에 쓰러지고 싶어지면 그때는 내가 어깨 빌려줄게.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내 자신 믿어도 돼. 수술실 앞에서 한우진의 스트레처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 동생, 우리 내기 하나 하자. 뭔데요 오빠? 누가 더 빨리 회복하나? 내가 오빠니까 일부러 져줄까 하다가 그건 또 자존심 상이니까 진짜로 할 거야. 지면 아이스크림 쏘기. 오빠, 우리 둘 다 간 떼어냈는데 아이스크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지. 그만큼 회복되면 그때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둘은 마지막까지 평소처럼 장난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지은호가 우진을 향해 소리쳤어요. 오빠.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내 선택이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내 오빠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줘.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알았어. 우리 동생. 긴 수술이 끝난 뒤 담당 의사가 수술실 앞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정순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를 붙잡았어요. 선생님, 우리 은호, 애는 괜찮나요? 두 분 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지은호 시간 일부를 한우진 씨에게 이식했고 현재까지는 양쪽 다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지만 지금으로서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진석도 긴 한숨을 내쉬며 눈가를 훔쳤어요. 반면 복도 끝에 서 있던 고성이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곧바로 어딘가를 경계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형사 두 사람이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그리고 고성애 씨 맞으시죠? 형사들의 등장에 복도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조사하던 거니 어느 정도 정리돼서요. 식당 협박 및 강요 혐의 그리고 보육원 후원금 관련 의혹 때문에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희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수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우진이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내 아들이 방금 죽다 살아났는데.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포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을 하면 그땐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이미 호텔 CCTV랑 통화 녹취 파일 확보했습니다. 강호 씨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숫자로 말해줄 자료들이에요.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던 사람 하나가 한 걸음 나왔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님 말 다 사실이에요. 저 이제 더 숨기고 싶은 거 없어요. 다 제 입으로 말했어요. 누가 가방 들려줬는지, 누가 엄마를 협박했는지, 왜 내가 그 밤에 가방을 버리지도 갖다 주지도 못했는지.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내
입으로 엄마를 팔아넘겨 지강호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한텐 엄마 딱 한 명이라서요. 돈가방 들고 떨고 있는 제 손 붙잡아준 사람, 잘못했다면서도 끝까지 제 밥 챙겨준 사람, 그 사람이 제 엄마예요. 다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언젠가 한 번쯤 보고 싶었던 친엄마였는데 이제는 그냥 무서운 어른이에요. 복도 끝에서 스트레처에 누워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던 지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흐릿한 사람들 사이에서 고성이의 얼굴이 작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엄마와 강호, 조금 떨어져 서 있는 박진석과 형사들, 눈앞이 조금씩 또렷해지면서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버려진 사람인지, 누가 버린 사람인지, 누가 잘못한 사람인지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요. 몇 주 뒤 회복실을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지은호와 한우진은 나란히 병원 옥상 벤치에 앉았습니다. 허리 숙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웃다가 배가 아파 같이 끙끙거렸지만 둘은 멈추지 않고 웃었어요. 야 동생, 회복 속도 보니까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뭐래요? 나는 아직도 기침할 때마다 배 잡고 있는데 오빠는 그냥 원래 애늙은이라서 느릿느릿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빠니까 이기는 걸로 해줘라. 지강호가 음료 2개를 들고 허둥지둥 올라왔습니다. 야야야, 수술한 사람 둘이서 그렇게 웃다가 실밥 터지겠다. 천천히 웃어. 웃는 것도 천천히 해. 셋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정순이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옆에 서 있던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정 여사님 고맙습니다. 은호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내가 몰랐던 시간들을 버텨주셔서요. 정순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뒤늦게 아버지 하시겠다는 분한테 너무 많은 칭찬 주고 싶진 않은데요. 그래도 애들 앞에서만큼은 제발 제대로 된 어른으로 남아주세요. 이제 이 아이들 더 이상 어른들 실수 때문에 울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박진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상 벤치에서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이지혁이 커피 2잔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아깐 나눠 가진 남매들아, 카페인이 허락된 사람은 나뿐인 것 같아서 대표로 마시러 왔다. 지은호가 툭 웃었습니다. 선배, 이제 와서 자랑이에요. 우리는 물만 마셔도 배가 아픈데 그 대신 다 나으면 진짜 맛있는 거 내가 다 사줄게.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지. 뭔데요? 이지혁은 파주 보육원에서 가져온 봉투를 가볍게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내가 세상에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이름으로 살다가 어떻게 버려졌는지 다 적힌 종이들. 이제 내가 직접 찢든 액자에 넣든 결정해야지. 버려진 기록이 아니라 버티고 살아낸 기록이었다는 거.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지은호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선배, 이거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볼래요? 엄마가 내 이름 처음 불러준 날처럼.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라. 넌 더 이상 누구의 계획에 끌려가는 애가 아니고 내 몸도 내 인생도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 지은호는 쌍둥이 오빠와 동생 같은 동생, 그리고 가장 든든한 선배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가족을 선택하고 스스로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 길을 정한 사람이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